근데 이재명은 동북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핵 폐기수 어쩌고 하면서 해수산물 못 먹는다. 먹으면 뭐 곧 죽을 것처럼 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오늘 아침 말과 오늘 저녁 말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반중적인 태도를 명확히 하는 문서 여기에 서명해라. 요거를 서명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재명한테 달려있는 숙제죠. 지금 한국이 미국, 중국을 다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 자체가 미국과 중국 모두를 모욕하는 거 비슷한 거죠. 지금 양쪽으로 팔을 벌리다가 양쪽 다한테 천대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공동 기자회견이 없고 트럼프의 배웅도 없고 공동 발표문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서로 나온 게 없어. 도대체 무슨 회담을 한 거야?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국방비 증액한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 안미경중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사실은 저 말과 저 국방비 증액과 저 말대로 하면 이제 이재명은 미제의 앞잡이가 된 거야. 이건 윤석열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극우 대통령이야 아주. 진짜 극우야 진짜 극우. 네, 이재명이 일본 방문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하고 그리고 워싱턴으로. 이 일본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에 취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을 항상 가장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일본 총리를 만나고 이런 순서로 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처음입니다. 처음 일본 총리를 미국 대통령보다 먼저 만나는 그런 일이 처음 일본을 먼저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을 먼저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방문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그 방문 내용이 세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그 한일 관계가 좋았었던 65년 국교 정상화 이래로 역대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군사혁명 기간에 그 의장 그 무슨 뭐였죠?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었나? 의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적은 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로 18년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국교 정상화를 하긴 했는데 국교 정상화도 김종필 당시 김종필을 보내서 뭐 김종필과 뭐 무슨 메모 뭐 이런 거죠. 오하라 메모였나요? 뭐 무슨 메모 같은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지만 일본을 방문했던 적은 없고 일본을 정식 방문한 건 전두환 대통령이 처음이죠. 전두환 대통령 때도 물론 뭐 일본과 전두환 낙가손의 사이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의 이 집권 과정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당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좋다라고 하긴 좀 그랬죠. 그래서 역대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건 DJ 그리고 당시 오부치 총리, DJ와 오부치 총리 때가 역대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가 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역대 가장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건 문재인 때입니다. 문재인 때 노재편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때가 가장 안 좋았고 그리고 YS 때 문재인 때 YS 때 이런 때가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은 김대중과 오부치 회담을 계승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또 일본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동북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핵 폐기수 어쩌고 하면서 해수산물 못 먹는다. 먹으면 뭐 곧 죽을 것처럼 했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은 오늘 아침 말과 오늘 저녁 말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의 일본에 대한 저런 태도에 대해서 개딸들이나 또 좌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개딸들이나 좌파들은 그냥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
대장이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전혀 무슨 소신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사실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뭐 반미 쳐죽일 원수, 뭐 원수 어쩌고 제국주의 어쩌고 하다가 뭐 트럼프가 조금만 웃음만 지어줘도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쫓아가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을 상대를 안 해줘서 그렇지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만 상대만 해주면 언제 반일 반미 했냐는 듯이 획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DC에 도착을 했는데 이 과연 지금 숙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회담의 지금 뭐 계속 미국 쪽에서는 정상회담이나 국빈 방문 이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국빈 방문이나 정상회담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다. 실무 방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외교 관계에서의 의전은 정확하게 프로토콜이 쫙 있죠. 이를테면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만 나왔지만 내리는 자리에서부터 레드카펫이 얼마나 깔리느냐. 그리고 군악대가 나와서 의전을 하느냐. 또 마중을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의 급이 다 다릅니다. 근데 지금 그 마중 나온 사람이 이제 뭐 국무부 장관급이냐 아니면 차관급이냐 국장급이냐 뭐 이런 것과 가지고 이제 레벨이 다 달라지는 거죠. 미국은 워낙 찾아오는 나라 사람들도 많고 또 9월 되면 또 유엔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정상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처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오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재명을 마중 나온 미국 인사는 저 백인 인사는 머리 노란 여자 한 명인 것 같네요. 한 명 더 있긴 해요. 백인 여자 한 명이고 이쪽에 있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국무부 사람인가? 보시면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분위기와 이재명이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이재명은 그것도 선글라스 낀 여자가 이게 이제 남아공 대통령 도착했을 때 이 분위기예요. 남아공 대통령 도착했을 때 이 분위기였다가 남아공 담당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미국 측에서 나온 인사 애비 존스 국무부의 의전장이라는 사람이 나가는 게 보통 실무회담인데 그러니까 무슨 국장이나 차장급도 아니고 의전장이라는 사람이 하나씩 있는데 5월 30일 국무부 의전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단 한 명의 정상만 맞이했었는데 바로 남아공 대통령 시릴 라마포사이다. 지금 그때 맞이했을 때의 표정과 이번에 이재명을 맞이할 때의 사진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근데 이제 이재명이 과연 트럼프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데 일단 대미 투자 구체적으로 3,500불과 1,000억 불은 뭐 에너지를 수입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3,500억 불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명세를 해봐라 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1,500억 불은 이제 조선 관련해서 투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불에 대해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언제까지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주한미군의 역할, 주한미군이 과연 이제 한국에만 주둔하느냐, 아니면은 유연성을 가지고 동북아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놔둘 것이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한미군을 빼서 만일에 양안 사태가 발생한다거나 기타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조선 관련한 협력 때문에 필리조선소, 한화가 인수한 필리조선소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중국의 대만 관련한 입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안 관계라든지 뭐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반중적인 태도를 명확히 하는 문서 여기에 서명해라. 요거를 서명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이재명한테 달려있는 숙제죠. 지금 이 국격이 살살 녹는다는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똑같은 시기에 방중 특사를 했습니다. 특사를 보냈어요. 특사라는 거는 대통령의 특사라는 거는 적어도 그 나라에 갔을 때 대통령이 중국으로 보냈으면 시진핑이 맞아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총리급은 맞아줘야 됩니다. 2위 서열 2위 정도에선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1, 2위는 못 만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당장 만난 건 왕이 외교부장이에요. 왕이 외교부장 정도 만날 거면 굳이 전 국회의장인 박병석이 서열 2위였던 그런 박병석이 특사로 가면서 왕이 외교부장 만나러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외교부장이야 같이 만나는 급이 외교부 장관이죠. 그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도 만나는 게 왕인데 왕이 만나러 뭐 하러 특사가 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게 왕이하고 기껏해야 서열 3위 정도를 만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외교 팔을 벌리다가 양쪽 다한테 천대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상회담 이후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국이 미국, 중국을 다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또 이 시기 자체도 말이 안 돼. 방중 특사를 보낼 거면 미국 갔다 와서 보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미국에 본인이 방문하고 있으면서 특사를 중국에 같은 시기에 보낸다? 이거 자체가 미국과 중국 모두를 모욕하는 거 비슷한 거죠. 만일에 미국이 사실 트럼프가 북한을 가면서 우리나라에 특사를 보내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이재명식의 외교 전략이 먹힐 수 있겠는지 네. 시진핑을 경주 에이펙에 초청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올지 안 올지 정확하게 답을 못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국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저는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뒤집지 않겠다라고 한 게 가장 큰 빅 이슈였죠. 위안부 협의에 대해서 이걸 박근혜 대통령 때 이루어졌던 위안부 합의를 못 지키겠다라고 했던 게 문재인의 태도였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갔던 건데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다시 거론할 거냐 아니냐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겠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안심을 했죠. 일단 거기에 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요거까지 철폐해주면 일본 측의 요구는 일단 대충 다 받아준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상 지난주와 거의 같은 지난주에는 이재명 지지율이 51.1%였는데 51.4% 3주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라고 하고 있는데 51.1이나 51.4나 흰말 궁둥이나 백말 엉덩이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51.1이나 51.4는 사실상 오차 범위 내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오차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51.1과 51.4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한 명 정도가 더 응답했냐 덜 응답했냐 정도의 의미라서 사실상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재명으로서는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어서 전당대회 여론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의 여파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과표집된 거 아니냐 뭐 요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텐데 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60%대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어졌습니다. 갤럽과 MBS가 가장 높은 여론조사였는데 갤럽과 MBS가 57, 56, MBS가 57, 갤럽이 56으로 나와서 이미 면접조사에도 60%대는 더 이상 없어졌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들은 대개 이제 50%대 초반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론조사가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8월 중하순을 지나면서 50%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갔다가 이번에는 다시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민주당이 오르고
국힘이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는데 이제 내일 어제와 오늘 국힘 최종 여론조사와 투표가 진행 중인데 내일 국회에서 국힘의 대표로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결정이 됩니다. 내일 결정이 되면서 어떻게 국힘이 이 현재 정국을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국힘의 지지율 간에 상당한 변화가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조국이 지금 뭐 나서서 설쳐되면 설쳐될수록 이 조국 사태 2019년에 문재인 정권을 결정적으로 흔들었던 조국 사태의 재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조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조국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에 이 뭐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이 뭐랄까요, 목숨이 달랑달랑한 상황에서 창당해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던 이 조국과 지금은 이제 뭐 당당하게 자기가 마치 다음번 대선 후보 이미 결정난 것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조국은 전혀 다르다. 이 조국이 설치면 설칠수록, 조국과 정청래가 설치면 설칠수록 이재명 정권의 몰락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깃집 된장찌개 논란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데, 아니 돼지가 무슨 돼지를 봤어? 어떤 돼지가 무슨 돼지를 봤어요? 아니 미슐랭 스타를 받았던 설해마을 그 가장 비싼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드셨으면 고기를 올리지 왜 된장죽을 올려? 그것도 된장찌개도 아니야. 된장죽이 그 집에서는 원래 밥 먹고 나면 후식으로 이제 된장죽이냐 뭐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있을걸요? 깍두기밥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그런 집이라서 그런 집에서 된장찌개를 올려서 심지어는 조선일보에서는 청국장인 줄 알고 굉장히 서민적으로 했다라는 기사까지 떴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도 안 하고 가족 식사 저렇게 올려놓고는 저것도 또 저게 보글보글 끓는 영상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사진 한 장 올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조국이 된장찌개 설해마을 우찬파 된장찌개로 유명한 곳이고 서비스로 미슐랭 한우와 팥빙수를 주는 서민 친화적 음식점이야.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쇠빙선 역할을 끝나고 망치선이 되겠다. 쇠빙선하고 망치선이 다른 거예요? 망치선은 뭐야? 쇠빙선이 쇠빙을 하는 방법이 그냥 얼음을 뚫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얼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무너뜨려 나가는 방법도 있고 쇠빙선이 쇠빙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쇠빙선 역할은 끝났고 망치선이라는 건 뭐예요? 그 망치선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냥 망치가 되면 망치가 되는 거지 망치선이 되는 건 또 뭐야? 무식한데 있는 척 하는 거는 하여간 망치선이 비유를 하자면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술에서 나온 망치선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망치선은 하객진 가장 맨 앞에서 왜군의 주력배를 망치질해서 깨는 역할을 한다. 아니 망치질을 해서 배를 깨요? 무슨 황당한 소리야. 아니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에 망치선이라는 게 있어? 아니 배가 망치로 두드리면 깨져요? 그것도 조선 임진왜란 때 망치로 가지고 배를 깨? 그런데 조국은 이제 문재인을 만나서 영화를 보고 있네요. 다시 만날 조국? 이건 또 뭐야? 결기를 가지고 해라. 문재인은 아주 노골적으로 조국을 지지하고 나왔네요. 네. 그런데 박지원은 페이스북에 호남 투어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해라.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 대실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조국에 대해서 다들 견제를 하고 나서는 상황인데 문재인은 조국에 대해서 결기를 잃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가 내가 대사관저에 수류탄을 터뜨렸냐. 지금 김문수 정정 사과 안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말한 거는 YTN에서 말한 걸 보면 이 녹취록까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정청래 대표 자체가 미 대사관저 담을 타넘고 가서 수류탄을 던지고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다 깨고 거기다 대사관저에 불을 지르는 아주 흉악한 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를 가지고 수류탄을 문제를 삼았어요. 수류탄을 문제를 삼았는데
네. 당시 기사를 한번 보시죠. 당시 기사를 한번 보면 1989년 10월 13일 3명 24살 또래의 대학생 6명이 서청년 투쟁국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미 대사관저 습격 방화 테러 하기 위해서 나흘간 합숙 훈련을 하고 그래서 쥐색 포니 엑셀 렌터카를 타고 사과탄 4개, 화염병 6개, 사제 폭발물 4개 및 쇠파이프 등을 싣고 시청 방향에서 정동대사관저로 접근해서 담장 밑에 차를 세운 다음에 차량 지붕을 밟고 높이 3m가량 담을 넘었다. 대사관저에 난입한 직후 사과탄 및 사제폭탄 한 발을 터뜨렸어요. 이게 수류탄하고 사과탄하고 사제폭발물이 뭐가 달라요? M16을 쏘면 M16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AK를 쐈다. 그러면 그게 다른 거야? 수류탄이냐 수사과탄이냐에 따라 달라? 대학생 6명 미 대사관저 난입. 저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사제탄을 터뜨리면서 거실을 점거했고 모두 5발이었고 쇠파이프로 난동을 벌였다. 수류탄이란 말은 손수의 성유류 탄알탄자를 써서 손으로 던지는 성류 모양의 폭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쓰는 수류탄들은 이렇게 모양이 석류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걸 던졌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쓰는 것들은 여기 막대 모양, 봉 모양으로 돼서 봉 잡고 던져서 훨씬 더 멀리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 던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도 모양을 좀 바꿔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막대형 수류탄이 나왔어요. 그럼 저건 수류탄이야? 뭐야? 수봉탄이야? 수막대탄이야? U자가 석류인데 석류 모양으로 안 생겼는데 수류탄이라고 해야 돼? 저 망치탄인가 저거는? 뭐야? 사과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그랗게 생겨갖고 사과탄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손으로 던지는 탄은 다 수류탄이지. 술을 마셨다고 하는 거나 음주를 했다고 하는 거나. 정청래 전과를 보면 자세히 보죠. 국가보안법은 뭐 당연한 거, 집시법도 당연한데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현주곤점을 방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저게 다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류탄이냐 사과탄이냐 그거 가지고 지금 문제를 잡는 건데 국힘이 국민의 짐에서 국민의 적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는데 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았네요. 본인이. 자, 지금 특검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어요. 계엄을 막았어야 할 최고기관이다. 계엄을 못 막았다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위증이 크구만. 위증. 문서를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공문서 행사 뭐 이런 혐의로 했다는 건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이거는 지금 명백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든 영장을 받아보려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 구속영장을 받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죠. 나중에 재판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선포문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그게 제일 큰 혐의군요. 이제 또 심우정 검찰총장도 압수수색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심우정은 그러니까 열심히 내란 조사해가지고 윤 대통령 구속만 하고 본인도 이제 구속의 길을 면치 못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을 놔둘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전형적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그런 대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상욱이 어떻게 되느냐가 한동훈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이 이제 국힘에서 겉돌다가 탈당한답시고 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서 붙으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김상욱이 지금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상욱이 이상한 짓 혼자 다 하고 있다가 저럴 거면 민주당 가라 그러더니 이제 민주당 갔죠. 그래서 지난 대선 민주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토사구팽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김상욱 본인은 이제 민주당 가면 그래도 울산에서 공천은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흘러나오는 걸로 봐서는 의원직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김상욱이 이번 상황에서 그 강선우 뭐 이런 거 할 때 한마디 했었죠. 자기 나름대로 무슨 뭐 자기는 소신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이미지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랬는지 뭐 민주당으로 갔는데도 강선우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 뭐 조금 그런 거 하나 한마디 하지 않았었어요? 강선우 때? 그러더니만 역시 바로 현직 의원 신분으로 대부업체 사내임사 겸직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본인은 몰랐다. 처음에 그랬는데 요즘은 또 바로 나왔을 때보다 지금 말이 좀 바뀌고 있어요. 기억이 안 난다. 돈도 받은 적 없다. 그랬다가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국회의원 되고 나선 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좀 말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김상욱은 민주당 내에서도 알아서 나가라라는 식의 압박을 받게 되지 않겠나. 지금 이걸로 지금 윤리위 겸직 금지 요거 관련해서 윤리위에 고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지금 통과가 돼서 오늘은 또 상법에 대해서 집중투표제와 관련된 걸 또 추가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과연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 강성노조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거 철수하게 되지 않겠냐. 일단 한국 GM의 철수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한국 사업장에 대해서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도 계속 철수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관세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GM이 철수를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뭐 철수하는지 아닌지 보고 철수하면 다시 법 고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폐업해야 되겠다. 작은 회사들 입장에선 폐업하는 것이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네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면서 쟁의 대상으로 구조조정까지 전부 포함시키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책임은 피하게 최대한 없도록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쟁의 대상에 다양한 걸 포함시키는 이런 내용이라서 회사 지금 석유화학 부분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이 여수, 그러니까 여천이죠. 여천, 울산, 서산의 석인데 이 세 군데가 석유화학의 본거지인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는 사실상 석유화학이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사실상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서 석유화학 제품이 뭐 수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화학의 3대 본거지 중에 한 군데는 적어도 완전히 폐업할 수밖에 없지 않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니 뭐하니 해가지고 결국 기업들이 살 길은 한국을 떠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0년대 이후 노조, 뭐 노사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이 해외로 대거 나가는 바람에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은 오히려 결국 제조업이 공동화되면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걸 인식하고 어떻게든 트럼프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면 돌아올 리가 없다. 돌아올 수가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소가 다시 돌아오냐? 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소가 돌아와요? 소가 다 죽어 나자빠지고 다 외국으로 나가버렸는데 그 소들이 어떻게 돌아와? 나갈 때는 소문내고 나가나? 조용히 나가지? 조용히 나가야지 뭐 건질 거라도 건지지 소문내고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소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가 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이번 국힘의 선거에서 장동욱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이렇게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동욱 후보의 선전으로 인해서 국힘 전당대회가 국힘이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있고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을 제대로 이끌어서 승리를 해야,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국힘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내란 특검이니 뭐니 아무리 생난리를 치고 뭐 헌법 소원을 그러니까 그 뭐 정당 해산이니 뭐니 엄두도 못 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없는데 이게 지리멸렬하고 뭐 당 지지율도 형편없고 이렇게 되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을 수습해서 이재명과 투쟁해야지 지금 한동훈과 투쟁할 때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과의 투쟁은 조용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차분히 생각할 문제고 지금 표로서 이미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친한계가 야당 지도부에서 사실상 전멸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재준이 당선되고 양양자가 당선됐으니까 그래도 한동훈계가 둘은 살아남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양양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한동훈계라고 할 수가 없죠. 한동훈계였던 적이 없고 그저 이번에 친한계가 양양자를 지지하자라고 했던 거고 정확히 한동훈계가 나오려고 그랬으면 한지하든지 뭐 이런 그동안 한동훈계로 뛰었던 의원이 나왔어야죠. 근데 의원들은 다 한 명도 안 나오고 지금 국힘 한동훈계 의원들은 출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동훈계 의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출마를 안 하고 무슨 김근식, 함은경 나왔다가 함은경 떨어지고 김근식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 김근식, 함은경이 둘 다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계가 전멸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우재준은 손수조와 4,000표 차이로 겨우 당선이 됐는데 이건 사실 현역 의원들이 그 계파하고 관계없이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손수조를 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107명인데 107명의 의원들이 손수조를 밀겠습니까? 아니면 우재준을 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재준과 손수조의 2파전으로 펼쳐진 청년회에서 손수조가 4,000표 차이로 49.5%까지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계가 얼마나 당에서 전멸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친한계가 야당 지도부에서 사실상 전멸했다. 우재준 하나 정도 남았다. 근데 우재준도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해서 당선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해서 과연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한동훈의 끝은 이제 내년에 계양에서 나가서 계양에서 조국과 붙어가지고 떨어지는 걸로 하든지 아니면 계양이 아니라도 아니면 호남에서 나가서 지금 호남에 한 자리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호남으로 나가서 떨어지고 끝나는. 또 틀렸다. 오늘은 쉬어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시는데 네. 하여간 뭐 일단 장동혁 신임 대표 네 저는 뭐 기대가 큽니다. 한동훈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 한동훈 단계 또 한동훈 관련해서 뭐 계속 반한동훈 입장을 선명하게 고수해왔던 저희 입장에서는 한동훈계를 완전히 정리하겠다, 청산하겠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는 뭐 이미 김민수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저희는 뭐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이라고 말론 하지만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에 대해서 얼마나 바득바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한동훈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선명하게 한동훈을 정리하는 것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 최고의 성과는 한동훈계라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한동훈계라는 게 이제 한동훈이 묻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기존의 한동훈 계파로 불리던 의원들이나 뭐 위원장들, 원외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향후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일단 당원 게시판부터 시작해서 또 당무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한동훈계 원외와 한동훈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야 뭐 정리하기가 좀 힘들죠. 지금 상황에선. 그러나 원외위원장들은 대폭 정리가 좀 필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폭 정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하여간 신임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크고 한동훈계를 말끔히 정리하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서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그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으로는 지금 이 한동훈과 같은 이 배신자들을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은 진작부터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성과는 뭐냐? 당원들이 이끄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구미디어, 올드미디어, 레가시 미디어 뭐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구미디어가 더 이상 정치판을 좌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확인됐다. 유튜버들이 거의 일치해서 지지한
장동혁 후보가 유튜버들이 일치해서 지지한 이유는 선명성 때문이었죠. 선명성 때문이었는데 일치해서 지지한 장동혁 후보가 레가시 미디어의 소외나 레가시 미디어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당을 장악했다. 뭐 이재명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하는 레가시 미디어들, KBS, MBC 이런 데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 영향력이 없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장동혁 후보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그리고 기대가 크다. 네,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어제 빅뉴스는 역시 트럼프 이재명 회담. 네. 근데 뭐 이렇게 어제 회담을 새벽녘에 일어나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트럼프의 트위트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올린 글 때문에 자다 깼습니다. 새벽녘에 자다 깨서 이 회담하는 거를 끝까지 지켜봤어요. 물론 이제 지켜볼 수 있었던 거는 공개된 회담뿐이었으니까 이 뒷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가 올린 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가 없다. 새 대통령을 오늘 백악관에서 만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고든창이 바로 땡큐 프레지던트 트럼프 하고 그 다음에 리무브 리 이렇게 또 하나 더 올렸습니다. 리무브 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잠을 설치고 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재명이 정말 비대명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어떻게 빨아도 저렇게 빨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종일관 저자세 아주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 뭐 지금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할 때 이미 부위 전장이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 또 그리고 블레어 하우스 미국 영빈관이라고 할 수 있죠. 블레어 하우스에 묵지 못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 심지어 문재인조차도 한 번은 못 묵었지만 한 번은 묵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블레어 하우스에서 못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까지 문재인까지 전부 블레어 하우스에 묵었었는데 블레어 하우스에 묵지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숙청 발언, 숙청이냐 혁명이냐 이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국회에서도 어제 보면 천하람 의원도 김민석한테 이 발언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걸 묻기도 하고 이 회담이 있기 전에 회담이 새벽 1시부터 있기로 돼 있었는데 이 발언이 한 3시 그러니까 3시간 전에 나오고 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과 또 회견을 하는 중간에 이 공군기지와 교회들에 대해서 비셔스 레이드 그러니까 아주 폭압적인 기습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굉장히 이 민주당과 쫄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회담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얻은 게 없고 미국 측에서는 엄청나게 얻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 이런 걸 떠나서 양자 간의 회담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얻은 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트럼프가 인정해 준 거 이거 하나가 제일 큰 소득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회담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하나씩 살펴보죠. 어제 회담에서 그걸 하나 띄워볼까요? 일단 회담 시작 자체가 1시간가량 늦게 시작했습니다. 1시 15분에 시작하려고 30분가량 늦게 시작했죠. 1시 15분에 시작하겠다고 했었는데 시작 자체가 그 앞에 기자회견하고 트럼프 행정서명하고 이러느라고 3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트럼프 그리고 이재명의 3실장들과 외교부 장관이 나란히 앉아있고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등등이 앉아 있는데 문제는 이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받은 질문이 대부분이 이제 미국 측 기자들은 아예 한국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질문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은 모두 뭐 우크라이나 어쩌냐, 뭐 워싱턴 지금 워싱턴에 내린 그 계엄령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냐, 워싱턴이 어떤 상황이 돼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전혀 한국하고 상관없는 주제로 대부분 시간을 대답을 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앉혀놓고 진짜 5분 동안이나 신나게 트럼프 혼자서 떠들어댔죠. 이재명은 회담 내내 질문 하나 받은 게 없을걸요? 이재명은 질문 하나 받은 게 없습니다. 혼자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재명은 뭐 트럼프 월드 만들어서 골프 쳤으면 좋겠다, 이 말 하나 정도 한 거 외에는 거의 대답한 게 없고, 오히려 특검 관련해서 트럼프가 묻는 거에 이 공군기지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사실 확인을 했다, 사실 확인을 하고 있었다. 특검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통역관이 국회가 지명한 특검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기에 트럼프가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 그러니까 트럼프를 4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그 민주당이 임명했던 그 미국 민주당이 임명했던 특검, 그 잭 스미스라는 말을, 잭 스미스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 대목에서 한번 웃음이 나왔던 건 딱 그 대목 한 번입니다. 그 대목에서 트럼프와 벤스와 마크 루비오 참모들이 다 웃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이재명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조현이나 위성락도 조현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웃지 못하고 위성락만 따라서 웃었는데 위성락이 과연 그 맥락을 이해하고 웃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때 웃음이 나왔고, 사실상 남아공이나 젤렌스키처럼 그 자리에서 면박을 받거나 무슨 개망신을 당하거나 그러지만 않았다 뿐이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이 해명한 내용이 사실 오산 공군기지를 들어간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한 건데 그걸 뭐 한국군 부분만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건 미국 측에서 파악한 거하고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 트럼프가 한국이 하고 있는 미국 기지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교회 수색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이 한국의 특검을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인 미국의 특검 잭 스미스와 비교했다.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 그러니까 미친 또는 탈선한, 일탈한 잭 스미스와 비교하는 특검. 이 트럼프가 잭 스미스를 얘기할 때 항상 디레인지드 아니면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친놈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어제의 회담에서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조은석과 민중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은석과 민중기가 저 내용을 지금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저는 계속 박영수의 오늘이 조은석과 민중기의 내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제의 회담을 보면 그거보다 좀 더 나가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의 대법관, 특검, 베네수엘라의 선관위 또는 대법관들, 베네수엘라 대법관들이 대거 지금 미국의 제재에 올라와 있는데, 또 그리고 브라질 대법관도 제재에 올라 있죠. 마린스키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또 특별 제재를 또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조은석이나 민중기가 그 마린스키법에 따라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은석을 겨냥해서 한국이 미군 기지와 교회를 잔인하게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저거 조은석 때문에 한 건지, 조은석 내란 특검도 있지만 지금 민중기 김건희 특검도 교회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민중기가 한 게 아닌가요? 아니면 저기서 하지 않았나? 최혜병 특검에서.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조은석뿐만이 아니라 특검 3사람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바로 지금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법 절차 위반한 거 없다고 하는데, 법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지금 그 법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그 특검의 지위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건데 위반한 게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해명이 되겠느냐. 해명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쫄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항상 쓰고 버리는 스타일이라서 특검은 이제 이재명이 불필요해졌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지금 뭐 특검이 뭐 조자룡 헝칼 쓰듯이 뭐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안 해주고 석 달 안에 그냥 끝나버리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민주당에서 특검 연장하자고 지금 전현희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3개월, 4개월이 다 끝나가고 있어서 9월 말이면 특검 일부는 벌써 수사기간이 끝날 겁니다. 하나가 또 3개월이고 하나가 4개월이고 그런 것 같은데, 저러고 있지만 지금 어제 회담으로 미국이 대놓고 지금 특검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재명 입장에선 본인이 살려면 특검을 날리고 본인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지금 저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미군을 수사한 게 아니고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만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군이나 미국은 그게 아니고 오산 기지를 전부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주한미군 측에서 우리가 털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텔을 받았다라고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인텔이라는 건 루머가 아니에요. 인텔은 정보입니다. 인텔리전스는 첩보가 아닙니다. 첩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확인된 사실, 확인된 정보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그런 인텔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해명이랍시고,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이재명의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사실 확인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그 통역관이 국회가 지명한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국회가 지명한 특검이라고 하니까 바로 끼어들어가지고 트럼프가 그 미친 잭 스미스, 디레인지드 잭 스미스가 같은 특검이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죠. 공개 처형을 안 했다 뿐이지 건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먼저 30분 늦게 시작하고 회담 내내 이재명은 그냥 주눅 들어서 앉아만 있었고, 한마디도 제대로 한 게 없죠, 거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한 것과 아첨한 거 두 가지밖에 말한 게 없고, 그리고 회담을 본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데 그 얘기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동 발표가 일단 없고, 합의문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고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의 질의대답도 없고, 심지어는 제일 중요한 건 올 때는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마중을 했어요. 갈 때 배웅을 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웅을 안 했다는 거. 그냥 어떤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그냥 끝났어. 거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선글라스 끼고 나온 여자같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고든창이 오히려 정확할 겁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는 이재명한테 많은 압력을 가했고, 이제 우리가 남았다. 그 압력을 이재명한테 계속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가 시원하게 까주진 못했지만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압력을 느꼈다. 중요한 건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 회담 내에서도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군 기지 땅을 소유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미국이 이런 주장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미군 기지를 소유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지금 소파 협정에 의해서 전국에 미군 기지가 몇십 개가 있는데, 이거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그건 군사 비밀이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미군 기지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많아요. 60개 이상 된다 그래요. 전 국토 내에 60개 이상 되는 미군 기지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일하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미국은 독일하고 일본의 미군을 파견해서 독일과 일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독일과 일본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이 다시는 세계대전을 못 일으키도록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그 다음으로 많은, 왜냐하면 주일 미군과 주 독일에 있는 미군이 38,000명 가까이 됩니다. 둘 다 숫자가 비슷해요. 여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미군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28,500명. 그러니까 군인이 많으면 기지가 많은 거죠. 그러나 기지의 규모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는 평택 기지예요. 평택 기지는 450만 평 규모인데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물론 필리핀에
한 4개의 미군 기지를 더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근데 뭐 평택 기지 규모만큼은 안 돼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파 협정이라고 이제 뭐 50년대부터 맺어져 가지고 몇 번 개정되긴 했지만 소파 협정상으로 기지를 공여받아서 일종의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지 기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이 만일에 이걸 소유권을 가지겠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단순히 땅을 가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조은석 특검이 미국 공군기지를 감히 압수수색해? 이게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만일에 조은석 특검이 압수수색하러 들어왔다면 미국이 그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바로 인정 안 하고 이건 미국 땅에 대한 US soil, 미국 땅에 대한 침범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순간 특검은 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냥 미군이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뭐 한국법에 따라서 들어온 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유권을 갖겠다. 사실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대사가 머무는 관저 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미군 기지는 소유권이 아마 미국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아니 저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은 조은석을 지켜줄 것 같아요. 난 모르는 일이다. 어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오늘도 그 트럼프 앞에서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애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검찰이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조은석은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박살날 수 있는 거죠. 자, 저 대목분이 저 통역사는 한국은 전 대통령의 자기 쿠데타 이후 그러니까 셀프쿠라고 번역을 했군요. 셀프쿠라고.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통역을 아주 잘했네. 부드럽게. 이재명이 말한 것보다. 현재 국회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Special Prosecutor that was appointed by the National Assembly. 그리고 This Special Prosecutor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렇게 특검이라고 딱 했는데 이재명은 저렇게 발언하지 않았어요. 이재명은 저렇게 발언하지 않았는데 저걸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바로 드레인지드 잭 스미스 미친놈 아니냐 그 특별검사 이름이 They took him from our country. Deranged Jack is a deranged. Go ahead, go. I'm only kidding. Maybe I'm not. Maybe I'm not.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 저 말이 뼈가 있는 거죠. 잭 스미스를 데려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잭 스미스하고 조은석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건 제정신도 아니고 미친놈이다. 아픈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일 수도 있고 농담이 아닐 수도 있다. 농담이 아니다. 아니다를 오히려 더 강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재명이 이제 연설을 한 거. 여기서 이제 회담 결과를 사실상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회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국방비 증액하겠다.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하라고 한 거죠. 그 전까지는 국방비 증액한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갑자기 국방비 증액하겠다. 방위태세 철동같이 유지한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이 내세운 기준은 GDP의 5%입니다. 이건 나토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왜 제가 실패한 회담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다음 중요한 거. 공동 기자회견이 없고 트럼프의 배웅도 없고 공동 발표문도 없어요. 아무것도 문서로 나온 게 없어. 도대체 무슨 회담을 한 거야?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국방비 증액한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 안미경중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추궁당한 게 일단 특검 문제를 당연히 추궁당했을 거고 국방비 증액하라고 추궁을 당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안미경중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특사를 같이 보내? 이거 사실은 저 말과 저 국방비 증액과 저 말대로 하면 이제 이재명은 미제의 앞잡이가 된 거야. 이건 윤석열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극우 대통령이야 아주. 진짜 극우야 진짜 극우. 이제 중국한테는 딱 선을 걷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저 말하는 거는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칭찬하고 싶다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 기지 오산뿐만 아니라 평택 기지 미국한테 줬으면 좋겠어. 왜냐? 미국이 자기 땅을 소유하는 건 그러면 이제 군사적 개입이나 이런 거 할 때 한국하고의 관계가 없이 직접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상사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무슨 같은 민족이니 같은 언어를 쓰니 같은 문화를 갖고 있니 이런 건 국제법상에 전혀 근거가 안 돼. 어떤 경우에 국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냐? 그 나라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중국은 지금 북한 내에 무슨 뭐 광업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어업권, 광업권 이런 걸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뭐 그리고 한국 같은 거 조차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하겠다? 언제든지 두만강 압록강 넘어서 개입할 수 있어요.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가 났을 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전부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과 미국군 그리고 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자동 개입하는 소위 말하는 인계철선이 더 강력하게 설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저거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국방비 증액? 안 그래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안 그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또 군사기지를 미국에 준다든지 이런 건 오히려 바람직한 거고 안미 경중 더 이상 안 하겠다. 이것도 차이나리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아메리카리로 바꿔달라. 아메리카 차이나리도 아니고 그냥 아메리카리로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뭐 우리가 좀 황당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노무현이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우회전 급 우회전 해가지고 한미 FTA 체결한 바람에 FTA에 체결하는 바람에 그동안 물론 이제 완성은 MB가 했지만 FTA에 들어가서 5번인가 협상을 했었죠. 그러는 바람에 그동안 한 17년 동안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해 왔잖아요. 이재명도 이러다가 이제 정청래, 김민석한테 바위 위에서 확 때밀릴지도 몰라요. 그게 그렇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걱정이 된다. 김민웅이가 제일 까야 될 게 이재명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수많은 말을 했는데 지금 주요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중국의 태양광, 중국의 풍력 이거 사기다라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의 중부에 있는 농부가 갑자기 농사를 때려치고 태양광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원유와 가스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알래스카를 개발하면 또 한국한테도 유리하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사실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한국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미리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 근데 이재명은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꿍하게 앉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허투루 한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할 얘기 다 했고 재명은 못 알아듣고 어제의 회담이 딱 그거예요. 무슨 말 한지 못 알아들었어. 아니 그리고 통역이 나름 국회가 지명한 특검이라는 표현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특검만 작살났지. 아니 이재명 발언은 보세요. 이재명 발언 그 적은 거 있으면 봐봐. 이재명은 그런 무슨 국회가 만든 특검 이런 소리 안 했어. 그냥 대한민국 검찰 처음에 특검이라 그랬다가 특검이라 그러면 좀 이럴 것 같으니까 중간에 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말을 바꿔. 그리고 자기 통제하에 없다고 또 얘기를 해. 자긴 쑥 빠져. 자, 돌발 상황은 없었다고 하지만 본회담에서는 돌발 상황이 굉장히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배웅도 안 하고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강유정 대변인은 트럼프가 본회담에서 이재명한테 그레이트맨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레이트맨 그러면서 사인한 뭐 카드를 줬다. 그 카드를 공개를 했어요. 카드랍시고 공개를 했어. 카드하고 무슨 이 메달처럼 생긴 거 동그란 거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마가 모자 하고 세 가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사인을 두게 했는데 공개했다는 카드 안에 그레이트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 카드가 뭐냐면 카드가 아니야. 오찬 메뉴표야. 저 확대해서 한번 봐봐요. 저기 엑셀런시 이재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아마 그 강유정은 그레이트라고 위대하다고 번역한 것 같은데 엑셀런시 이재명은 Your Excellency는 각하란 뜻입니다. Your Majesty는 폐하란 뜻이고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해요. Your Grace, Your Majesty 요거 보통 폐하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Your Excellency는 각하 하나 단계가 낮은 거야. 각하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엑셀런시라고 돼 있잖아. 위에 런천이고, 그리고 안에 보면 썸머 샐러드, 맨 밑에는 번트 케이크, 그리고 중간 게 잘 안 보이는데 메뉴가 너무 간단해. 샐러드하고 메인하고 케이크야. 그러니까 그 정상 간의 런천치고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 마치 바이든이 문재인 불러다 놓고 크랩 케이크 하나 준 거, 이걸 연상케 해요. 근데 저걸 가지고 지금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서 카드를 합치고 공개를 하는데, 저게 무슨 카드야. 원래 대사관이나 저런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할 때는 메뉴를 쭉 적어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려놔.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나 이거 정상에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한다고. 청와대에서 밥 먹어. 청와대 오찬, 만찬 또 그런 거 다 있어. 저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청와대 만찬 했을 때 밥 먹었던 거 메뉴판. 근데 그때 청와대 만찬은 메뉴가 한 10개쯤 됐었어. 저 상황 때문에 박병석은 지금 개망신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박병석이 그래도 전 국회의장입니다. 전 국회의장을 특사라고 보냈는데, 예전에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갔을 때는 그 사진 한번 봐봐요. 시진핑하고 맞다이로 앉아서 특사 대우를 받았었어요.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갔을 때는. 김무성은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사선 의원이었어요. 근데 박병석은 저것뿐만 아니라 회담할 때 보면 둘이 딱 앉아 있어. 의자 좌석 배치만 봐도 알아. 중국은 저 완전히 저런 게 너무 명확하죠. 저게 2014년입니다. 저게 2014년이에요. 2014년에 중국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저렇게 앉지를 못해, 지금은. 근데 문재인이 보냈던 특사는 이해찬하고 또 누구 하나를 보냈었는데, 그 특사들은 전부 시진핑이 상석에 앉고 테이블 밑에 그 이해찬 특사 사진 봐봐. 이해찬하고 특사, 이겁니다. 이해찬이 특사로 갔을 때 자리 배치 봐요. 이거야. 그래서 국격이 살살 녹았다. 아무리 뭐 중국 몽을 같이 하고 뭐 작은 봉우리라고 해봤자 본인은 가서 혼밥 먹고 이제 이해찬은 가가지고 저 개망신 당하고 저러고 있었는데, 근데 박병석은 대통령의 특사로 갔는데 시진핑을 못 만난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진핑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사실은 3위인 자오러지 만난다고 했었는데 자오러지도 못 만나고 상무장관 하나 만났습니다. 상무부장. 그러니까 왕위를 첫날 만났는데, 왕위는 외교부장인데 왕위는 사실 특사가 안 가도, 특사라는 거는 장관보다 윗급이에요. 외교부장관이 가도 만나. 그러니까 굳이 특사를 보낼 필요가 없어. 장관이나 부총리 뭐 이런 사람보다 윗급이야, 특사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대통령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정상이 만나줘야 돼. 근데 정상이나 2위도 아니고 상무부장? 저 사람은 저 상임위 7위 안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 아니야, 왕원타운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미국 가서 개망신이고, 안미 경중 안 한다고 하는 말을 미리 했어야지. 그 말은 안 하고 특사 보냈다가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또 개망신 당하고. 저 말도 웃겨요. 한국 여성 캠프 골퍼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라고 물었다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손재주가 좋아서 그렇다. 아니, 골프를 안 쳐봤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골프가 손재주로 치는 겁니까? 탁구예요? 아니, 골프를 제대로 안 쳐봤든지 골프를 못 치든지. 아니, 그 트럼프는 지금 에이지 슈터라고 할 정도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만나기 전날, 전전날에도 그러니까 본인은 골프를 너무 사랑하니까 한국 여성 골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말을 했는데, 거기다 손재주 얘기를 하니까 이거 완전 무식한 놈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한다. 한국 여성 골퍼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연습한다.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된다.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죠. 한미 회담이 잘 됐으면 주가가 올라야지. 지금 주식시장 보세요. 1% 이상 폭락했습니다. 아니, 기업들은 전부 가가지고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내놔야 되는. 아니, 대한항공이 얼마를 70조니까 5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500억 불. 대한항공이 500억 불을 미국 보잉에서 비행기를 산다는 건데, 저것도 지금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아니, 보잉 비행기를 100대를 산다는 게,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210억 불 투자한다 그랬다가 50억 불 늘려가지고 260억 불 투자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투자하다가는 투자가 아니라 아예 기업 옮겨가게 생겼어. 현대차는 지금 장기적 목표가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데,
자, 하여간 국방비 올리고 중국 포기하고 있는 돈 다 갖다 주고, 예. 그리고 이제 정성호는 갑자기 구치소 CCTV 막 공개할 것처럼 팬티 입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거 할 것처럼 하더니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제 특검 철수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자, 이제 특검이 철수하고 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특검이라는 건 임시 특검이고 한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특검 타이틀 딱 떼는 순간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냥 변호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특검은 그나마 소송 기소했으면 공소 유지할 때까지 특검 자리를 유지하지만 특검부나 수사관들은 다 집에 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뭐 천하의 권력 다 주고 세상 권력 다 주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끝나는 거야. 한국에서는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했는데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일본보다 지금 일본이 4,500억 불이었는데, 5,500억 불이었죠. 5,500억 불이었는데 지금 EU하고 비교하면서 EU는 7,000억 불이죠. EU하고 비교하면서 가장 큰 합의를 했다. EU 다음으로 큰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사에는 지금 제대로 안 나오는데 폭스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체결된 가장 큰 협정들 중에 하나다 하면서 EU하고 비교를 해요. 그들은 몇 가지 문제 제기했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가 합의한 대로 협정 체결할 거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인물이다. 그 정도 얘기했죠. 어디 무슨 위대하고 그레이트 이런 말 안 해. 지금까지 체결된 가장 큰 협정은 EU하고 한 건데 EU 다음이다. 한국은 원래 2,000억 불 정도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사이즈가. 근데 그게 지금 4,500억 불이 됐다가 지금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뭐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트럼프가 행정명령에서 성조기를 훼손할 경우에 기소한다라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히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성조기 훼손 시에도 비자와 이민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성조기를 훼손했을 경우에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비자나 이민 허가 혜택을 거부, 금지, 종료 혹은 취소할 것을 지시하는 것도 함께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 찢는 쇼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 본인은 평생 미국 못 갈 거로 미국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찢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국을 못 가면 웬만한 기업에 취직을 못 해요. 옛날에는 아예 그런 식이었어.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 없는 자. 이게 사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과 없는 사람 이런 거였는데 그게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는 전과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 깃발 잘못 찢었다가는 미국을 못 가는데 미국을 못 가게 되면 미국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이나 EU하고도 다 연결돼 있어서 일본이나 EU 다 못 가게 됩니다. 결국 미국을 못 간다는 건 일본이나 EU 국가들도 다 못 가게 돼. 주요 선진국을 못 가. 선진국을 못 가는 사람을 어떤 기업에서 받아줍니까? 출장을 못 보내는데. 해외 출장을 못 보내. 정청래는 평생 입국 불허는 아니고 2013년인가 14년까지 못 가고 오바마 정부에서 정청래한테 비자를 안 내줬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어찌어찌 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김민석도 국회의원 2번 될 때까지인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자, 장동혁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 앞으로 어떻게 당을 끌고 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은 한동훈에 대한 단계 사건을 당무감사를 하겠다. 이걸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